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신화 과목 동영상 강의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동영상 강의 일정이 다 맞춰지는 걸로 돼 있었었는데, 아마 학생들 다 연락 받았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종식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실천 기간을 4월 중순까지로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학교도 비대면 강의 기간을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신화 과목도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2주 더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뭐 사실 코로나 이 문제로 이런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터전까지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서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 일상이 이 원래의 그런 안정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뭐 저도 준비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학생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만인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2주 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동영상 강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또 학교 측에서 정해진 바는 2주 더 연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서로 다들 느끼고 있다시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기대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상이 쉽게 되는 부분도 아니어서, 또 이렇게 동영상 강의나 비대면 강의 일정이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도 강조해서 써놨습니다만, 학생 여러분들이 좀 수시로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과목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좀 자주 확인을 해주셔서 그때그때 좀 바뀌는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수업 운영 방식도, 동영상 강의 이 방식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수시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 파일 업데이트 될 때마다 첫 회에는 문자로 저희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었잖아요. 핸드폰 문자로. 우리 조교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학교가 다들 이렇게 수업들마다 동영상 강의 뭐 이렇게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조교 선생님 업무량이 엄청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주차, 3주차는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에만 접속 링크 주소 공지를 하고, 별도로 조교 선생님한테 문자 돌려달라는 부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락 사항들도 제가 가급적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우리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 이용해서 연락을 하거나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가급적 잠깐이라도 사이버 캠퍼스 접속하셔가지고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 새로운 거 올라온 게 있는지 없는지, 올라오면 그 내용도 확인하셔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출석이라든가 뭐 과제라든가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 같은 거 없도록 그렇게 좀 서로 신경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영상 강의 2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 자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15페이지 정도까지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왜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등장을 했으며, 인간의 삶에 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 어떤 필요성,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다윈주의라고 하는 진화주의적인 관점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의 역사와 예술의 진화의 역사가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죠. 하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이 크게 세 가지,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크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탄생했다. 첫 번째, 노동의 필요성. 사냥을 하던 뭐 수렵 채집을 하던 농사를 짓던 원시 시대, 선사 시대 우리 선조 인류들이 문자라든가 또는 아주 그 천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 시절의 언어 수준과 또 이런 사고 수준, 그다음에 기록 방식의 그런 한계,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인간들이 사냥이나 채집이나 혹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노동을 위한 정보들, 필요한 삶의 정보들을 어, 주변의 주변의 공동체 같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또 다음 세대로 자신들의 삶의 지혜나 정보, 경험들을 전승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첫 번째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를 창안해냈다. 두 번째 목적은 주술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 가지 노동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많이 존재했을 텐데, 그런 것들 사이에 인과관계, 맥락,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그러한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 삶에 안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과거의 선사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경우에 현대와 같은 그런 과학적인 그 발견이나 과학적인 그 지식 정보들의 수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연의 그 순환 법칙이나 이런 순환의 어떤 규칙성들의 이유, 근원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그 인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힘 있는 위대한 그런 존재로 보였던 어떤 동물이라든가 자연물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저 존재가 갖고 있는 신적인 역량이 이 자연계의 질서를 부여했고, 그러한 신적인 권능으로 인해서 자연계의 법칙이 생겨났기 때문에 자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그런 그 규칙들이 올해에도 이번 해에도 또 혹은 오늘도 올 이번 달에도 이번 계절에도 어김없이 그런 규칙들이 작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에 대한 공포,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독이고 그런 그 안정감을 개체의 차원에서 부락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자연에 대한 그런 그 신뢰, 안심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결속할 수 있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의 필요성 때문에 또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창안돼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두 번째 주술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희. 인간에게 그 밤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혹은 또 겨울이 되면 겨울에 또 할 게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일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훨씬 선사시대 때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남은 시간에 또 어떤 그 개체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무기를 다듬는다든가 아니면 뭐 생산품들을 정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의 어떤 그 준비를 위한 그런 활동으로 그 남는 시간들을, 여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의 예술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선조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주술적인 목적이나 노동의 목적 때문에 내가 뭐 낮에는 그림도 그리고 뭐 노래도 만들고 춤도 만들고 그랬었지만, 밤에 혹은 겨울에 나한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예술 활동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재밌어. 그래서 그냥 주술이라든가 노동의 목적이 아닌 예술 활동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시간에 나를 즐겁게 만드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구성원들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과 주술의 목적 때문에도 예술을 영위했지만, 예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도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하게 인간의 삶에 작용을 했고, 그러한 목적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의의 목적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널리 확산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주술의 목적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술의 노동, 유의, 주술의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기원을 우리가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 예술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야기 예술, 서사 예술의 영역이 이 어떤 또 의미와 또 기여를 인간들의 진화적인 역사에서 해왔는가를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이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가정, 가정과 비유가 있었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시제를 넘나들면서 인간들은 자기의 경험을 서술할 수가 있었고, 그런 서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그 시제를 넘어서는 그런 서술 방식을 통해서 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기법을 인간들은 만들어냈던 거죠. 내가 아침에 호숫가에 가서 사자 무리들을 봤는데 사자들이 물을 먹고 있더라.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가정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에 호숫가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자를 피해서 다른 데 가갖고 무슨 뭐 채집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사자들은 물을 먹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다들 뭐 물만 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뒤에서 공격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가정을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인간들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과 함께 사자는 뭐 바람처럼 빨라라든가, 무슨 뭐 곰은 태산처럼 힘이 세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 중에 중요한 그런 경험들을 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었고, 그런 강조를 통해서 삶의 경험이나 지혜들을 좀 더 용이하게 전파하고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야기 예술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측면을 살펴봤었고, 두 번째, 서사예술, 이야기예술이 갖는 두 번째 또 인간 삶에서의 기여의 영역들은 그 평판관리의 기능을 했었다는 거죠.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대규모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인 삶을 선택해서 진화해 옴으로써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 포식자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종인데, 그런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필연적인 사회적인 삶에 개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그 기능이 이야기를 통한, 수다를 통한 평판관리 기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혹은 저 중에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누군지, 혹은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나를 배신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군지, 내가 구애를 했을 때 나의 구애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짝이 될 후보가 되는 이성은 누구인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그 정보들,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 간의 평판 관리, 또 나의 평판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전파시키기 위한 또 그런 평판 관리, 이런 평판 관리가 인간들의 사회적 삶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두 번째, 평판 관리, 뒷담화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의 필요성들 때문에 또 이야기 장르가, 서사 예술이 중요하게 인간들에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허구라는 측면에서 이런 150명 정도 됐던 선사시대, 혹은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 작은 규모의, 현대보다는 작은 규모의 그런 집단들의 공동체 시대에서 이제는 부락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고, 이런 대규모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제는 뭐 수천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대한민국에 6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큰 규모의 사회 집단이 결속하고 하나의 어떤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150명 정도 단위에서 효과를 거뒀던 평판관리만 가지고서는 그 사회가 단일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안정되게 결속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그럴 때 허구의 이야기, 공동체가 같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회가 결속하게 만들고, 결속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을 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의 허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게 인간들의 삶에 기여하게 되는 이야기 장르의
세 번째 기여 영역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예술의 그런 노동 주술 유희의 세 가지 이런 이 목적, 그 다음에 이야기 장르의 비유와 가정, 그 다음에 평판관리, 허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세 가지 기여,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유력하게 진화시켜온 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 그리고 예술 안에서도 이야기 장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예술의 고유한 어떤 독립된 어떤 가치와 의미, 형식이 존재한다거나 이야기만의 어떤 고유한 독립된 현실과 동떨어져서 예술이라든가 이야기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별도의 독자적인 자기 세계와 가치관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큰 오해이다라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진화하고 현재의 이런 이 문명, 문화를 구축해 오기까지 굉장히 고도의 진화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이 진화적인 역사 과정 속에서 인간들의 진화를 촉진하고 인간들의 진화를 강화시켜 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술이 해 주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인간의 진화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져오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형성되었고 진화되었고 현대와 같이 다양한 예술의 장르들로 분화 발전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원시시대 때도 예술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현대의 많은 예술 그런 세계 안에는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술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시사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술 고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차원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술은 여전히 인간들의 삶과 밀접하게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술은 여전히 인간들의 삶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술의 적응적 특성들을 인간들의 진화적인 삶에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삶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응적 문제들을 예술은 같이 조력해 주거나 심지어 해결해 주면서 같이 진화해 왔는데, 그러한 예술의 적응적 특성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은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같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특징 가운데 진화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예술의 특징 가운데 재미있는 거 하나, 예술은 비경합제의 속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비경합제의 속성을 이해하기 이전에 앞서서 조금 예술을 바라보는 진화 심리학의 관점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진화 역사와 예술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세계적인 진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저서 빈서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술은 우리의 본성에 있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핑커의 선언에 동의하지 않을 다윈주의 학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다윈주의 이 관점의 학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윈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다윈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예술과 장르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윈주의자이지만 저 역시도 이러한 핑커의 선언에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예술은 우리의 본성에 있다는 것일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인간들은 오랜 진화적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런 진화 과정에서 당면했던 여러 가지 진화의
적응적인 문제들 해결해야만 했고 적응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의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적응해 오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본성들이 심리적인 기제들이 인간 안에 마련되어진 것인데 그러한 인간들의 본성이 원한 것이 예술이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여러 가지 생태적인 뭐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해 오면서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본성, 우리의 심리 기제들을 진화해 왔고 그러한 본성의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진화를 보다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간들이 선택한 것이 예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적인 본성의 형성과 예술의 형성은 거의 출발부터 그 과정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진화적인 과정에서 진화의 문제들에 적응해 오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정립되어 왔는데 그런 인간의 본성의 필요성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창안해낸 것이 예술이라는 영역이고 그렇다면 예술은 우리의 본성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사적인 표현을 핑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술은 우리의 본성에 있다. 그래서 예술은 지금의 인간이 원시 유인원들과 결별하고 네안데르탈인 등 그런 그 같은 시기에 같이 존재했던 인간의 형제 종들이 있었던 현생 사피엔스 종. 지금 우리 종의 그 생물학적 이름이 사피엔스 종이잖아요. 사피엔스인데 사피엔스 종이 네안데르탈인과 여러 두세 가지 이상의 이 형제 이웃이 되는 그런 사촌 종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그런 사촌 종들이 다 이 멸절하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죠. 유적들 유물들 유적들 이거 뭐라 그러지? 뭐 해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그런 네안데르탈인들 없죠. 사피엔스 종만이 이 유인원 종에서는 인간 종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랑 먼 친척인 원시 저 뿌리가 다른 그런 종들은 있죠. 침팬치, 무슨 뭐 고릴라, 오랑우탄.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직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종인 거고 우리와 비교할 수 있었던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사회를 형성하면서 인간의 삶을 초기에 같이 걸었던 형제종들, 사촌종들과의 경쟁에서 이들은 다 멸절했는데 인간은 살아남아서 현재의 지구에서의 최상위에 속해 있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진화 학자들은 다윈주의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예술은 언어나 문화처럼 비경합제, 넌 라이벌 굿즈의 특징을 갖는다. 라이벌이 없는 넌 라이벌, 경합할 재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재화를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비경합제라고 하는데 주로 언어, 문화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비경합제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싶어서 우리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 물론 이제 뭐 자리가 안 나서 뭐 거기를 못 가는 수는 있지만 내가 스타벅스 커피 서비스를 받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전체 총량의 일부를 뭐 이렇게 점유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스타벅스 서비스를 즐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스타벅스 서비스를 즐길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리를 한 시간 있다가 커피 마시고 떠나면 그 자리를 누군가 와서 차지해서 또 스타벅스 커피 카페에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영위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 안에서 많은 상품들을 소비하는데 어떤 그 상품들은 제한된 자원에 의해서 생산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거의 많은 그 상품들은 제한된 자원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석유, 식량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석유는 누군가 많이 석유를 비축을 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만큼 비축을 못하게 되죠. 왜? 석유라고 하는 거는 매장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식량도 마찬가지죠.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어떤 국가에서 식량을 많이 비축하고 있으면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 이런 국가들은 식량을 많이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자기들 나라에서 많이 커피를 생산을 하더라도 자본력이 많은 나라들이 그 커피 원두들을 싹 가져가 버리면 정작 커피를 생산한 그 지역에서는 커피 원두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지금 사재기 문제가 심하다 그러죠. 뭐 어제 오늘 그 이 저기 동영상 강의가 오픈된 기준으로는 벌써 한 주 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영국의 공공 그 시설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일 끝나고 막상 가게에 갔더니 아무것도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더라. 나는 보름 정도 먹을 거를 원할 뿐인데 아무도 이걸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려서 내가 이걸 지금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없으면 당장 여러분들 아플 때 누가 당신들을 간호해 줄 수 있느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발 사재기 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이다. 이런 얘기한 동영상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슴 아프게 봤을 것 같은데, 식량, 휴지 이런 것들 누군가 사재기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못 갖게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석유 사고 싶어도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동 국가들이 딱 쥐고 안 풀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생필품 대부분 마찬가지인 거죠. 쌀, 뭐 휴지, 생수, 뭐 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러한 경합할 수밖에 없는, 소유하기 위해서 제한된 그런 자원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여러 사람들 간의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 그걸 갖게 되면 누군가는 결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합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인간들의 이런 경제 활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경합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언어나 문화 이런 것들은 특이하게도 비경합지의 특징을 갖는다. 비경합지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그 언어나 문화를 소비하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어나 문화나 예술이나, 내가 이걸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의 서비스나 내가 경험했는데, 와 이거 너무 좋아, 막 입소문이 퍼뜨리고 그것이 확산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이 체험들이 확장되고 체험에 대한 경험들이 공유됨으로써 오히려 그 가치가 확대된다는 거죠. 스타벅스 커피 안 가고 다른 데 커피 카페 그 브랜드 찾아가서 커피 마셔도 되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뭔가 이렇게 스타벅스 다이어리 받고 스타벅스 텀블러 갖고 이러는 것에 대한 그 체험이 주는 그 즐거움들이 공유가 되면 오히려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커피 한 잔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인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어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K-팝, 내가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트와이스 너무 좋아. 내가 그 음반 듣고 음원 듣고 나만 즐기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즐긴다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제 그 BTS 노래 새로 나온 신곡 들어봤어? 엑소 노래 새로 나온 거 들어봤어? 뮤직비디오 너무 멋있지 않아? 누구 춤 너무 퍼포먼스 세련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치가, 그 문화, 그 체험의 가치가 내가 혼자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들이 파생되고 확장되고 하는 것이 이 언어나 문화 같은 비경합제가 갖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런 언어나 문화, 예술과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문도 마찬가지고 비경합제의 어떤 그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경합제들은 소유할 때 비용이 경합제들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복제가 쉬워요. 혹은 복제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복제의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한 대 복제하려면 얼마가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에 대한 경험들 주변에 전파하고 하는데 비용 거의 안 듭니다.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다운받아서 이렇게 할 때에도 예를 들면 50 몇백 원이면 음원 하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가 있고요.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퍼다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책 같은 거 내가 책 하나 사서 살 때는 뭐 10,000원, 20,000원 조금 비용을 들여야 되겠지만 내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을 주변에 나눌 때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얼마든지 책을 사주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깨달음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경험들, 정보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제해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의 복제도 마찬가지죠. 쉽게 배워서 쉽게 전달되는 게 구어입니다. 문자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오히려 가치가 더 확장되고 커지는 것 이것이 이제 비경합제가 갖는 특징인데 인간의 예술이 이런 비경합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확산되고 보다 널리 확장되면서 인간들의 삶에 기여했던 어떤 예술의 가치가 훨씬 더 넓고 빨리 확장되고 확산되면서 또 다양한 사회로 이걸 전파될 때마다 복제될 때 조금씩 이제 변형들 그 사회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일으키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그 예술의 장르나 갈래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화되면서 현대의 그런 예술의 그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이 비경합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에 보다 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들의 그 진화 역사에서 예술이 기여했던 그런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인간들의 삶에 거의 대부분의 인간 사회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들의 예술이 비경합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비경합제인 예술을 통해서 예술의 속성을 통해서 예술의 그런 적응적 가치가 인간들의 진화적인 역사에 보다 깊이, 보다 넓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인지적 적소라고 하는 그 시기, 인간이 말이라든가 또 언어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이런 그 기억의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어느 특정한 시점이 있는데 그 인지적 적소를 통과했던 그 시점, 그 변이가 사피엔스 종에게만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가지의 그런 생명체들 속에서 인간들, 사피엔스 종에게만 인지적 적소를 통과할 수 있는 변이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는 존재했다라는 거죠. 지구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인지적 적소를 통과하면서 뭐 우리가 독점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간만이 그 인지적 적소를 통과를 해서 이런 이 언어적인 능력, 사고의 능력, 기억의 능력, 저장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는데 인간의 뇌에 인간의 그 정신 회로에 특정한 변이 하나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지적 적소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념의 힘으로 살아가는 종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 생명체들은 에너지의 힘, 자기 스스로의 어떤 피지컬적인 활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들은 뭐 그 태양광 이렇게 받아들인 거 그 뭐라 그러죠? 그 염록체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신진대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건 사냥을 해서 먹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종이 동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원을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그걸로만 살아갈 수 있는 종이다 보니까 경합제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특히 심하죠. 제한된 사냥터 안에서 제한된 먹잇감을 갖고 경쟁을 한다든가 제한된 범주의 어떤 영토 안에서 제한된 식물 자원들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토끼들도 뭐 사슴들도 뭐 사자들도 곰들도 그러니까 사는 게 늘
팍팍하고 힘든 거죠. 근데 인간은 인지적 격소를 통과하면서 개념의 힘으로 사고하고 비유하고 가정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통해서 뭐 돈도 만들어내고 기업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금은 국가가 갖고 있는 금은 100톤인데 그 금을 기본으로 돈을 찍어내는 거는 몇십만 톤 이상의 가치 몇십만 톤 이상의 금의 가치를 종이 쪼가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의 능력이잖아요. 개념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술이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특징, 개념으로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가장 잘 성립시켜주고 가장 체계화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 예술이다. 비경합제인 예술이 그러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 다윈주의, 진화심리학을 비롯한 많은 다윈주의 학자들이 다윈주의 관점으로 예술의 적극적 특성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편문법. 보편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촘스키라든가 스티븐 피커 같은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규명을 했더니 어순만 다를 뿐이지 주어 다음에 수로가 먼저 오느냐 목주어가 먼저 오느냐 이 어순만 다를 뿐이지 인간들의 언어의 구조는 주어와 목적어와 수로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전치사 혹은 후치사 이 문법은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단어들은 다르겠죠. 단어들은 다른데 단어들도 따져보면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의 단어들과 우리나라의 단어들은 발음상 굉장히 유사하죠.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영어권의 많은 국가들 말은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로마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단어들도 뿌리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문법들은 그런 차이보다도 훨씬 더 덜한 그런 차이만이 존재할 뿐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갖고 있더라.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수로가 있고 전치사 혹은 후치사가 있더라. 꾸며주는 말들이 있더라.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체계를 벗어나는 언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한한 문장을 이런 보편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요 문법에 다양한 단어,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얹히면 문장 자체가 무한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문장이 무한하게 만들어진다는 건 인간들의 생각이 개념이 무한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의 능력도 다양한 심상과 창의의 보편적 토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상상, 다양한 창의 이런 것들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편적인 토대로 예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장르처럼 예를 들면 예술의 노동, 주술, 유의의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목적을 기반으로 허구, 뭐 가정과 비유, 평판관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예술의 이 가장 중요한 기여 이것을 딱 놓고 보면 사실 인간들이 영유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존재하지만 그 작품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주제, 표현 방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유와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캐릭터의 평판들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통해서 허구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허구의 이해를 통해서 그 예술을 영위하는 공동체들이 어떤 한 가지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게 만드는 것.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편 문법이 다양한 생각이라든가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토대가 되는 것처럼 예술도 많은 창의력과 상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생충 보면 그렇죠. 가정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저기에 저 집에 저 부잣집에 다 같이 우리 가족이 마치 남인 것처럼 하고 위장 취업할 수 있다면 그렇죠. 비유 누구인 것처럼 누구처럼 영어 잘하는 누구처럼 예술 잘하는 누구처럼 운전 잘하는 누구처럼 요리 잘하는 가정 비유 그 다음에 평판관리 뭐 우리 아버지 이분은 뭐 누구 기사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우리 제가 추천해드리는 우리 저 미술
이 선생님은 뭐 미국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미술 치료 과정을 다 마스터했고요. 평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허구의 이야기, 이 자체가 허구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생충을 보고 나면 몇 가지 가치들을 그 기생충을 보고 난 관객들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오르게 되는 몇 가지 이 테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허구의 이야기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기생충만의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 뭐 미국의 많은 북미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렇지 부자인 사람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단절들 혹은 오해들, 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의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 삶을 더 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의 능력이 다양한 상상, 다양한 창의의 보편적인 토대로 작동하면서 인류 문명의 다양한 영역들로 분화 확장되어 온 그런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비경합적인 예술의 특성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예술의 적극적 특성에 대한 진화적인 설명, 두 번째로는 이런 예술의 적응적 특성을 파악하는 진화 심리학의 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을 인간들이 진화해온 과정에서 직접적인 진화적 적응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진화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공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응의 산물로 인간들의 본성에 자리 잡은 심리 기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마음은 짝짓기를 잘해서 좋은 짝을 찾아서 나의 자손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우수한 그런 그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종족 번식의 필요성 때문에, 이 종족 번식의 직접적인 필요성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파생된 거, 만들어진 거죠. 적응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번식이라고 하는 진화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심리적인 산물이 사랑이라는 감정인 거거든요. 예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진화적인 필요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직접적인 진화적 적응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진화 심리학의 견해는 아주 그런 직접적으로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인 산물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진화적인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부산물로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제다라고 하는 진화적 적응의 부산물로 보는 견해가 두 번째의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술을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느냐 부산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자, 그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인 산물이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엘렌 디샤나야게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 여성 진화 심리 학자의 견해입니다. 그 17페이지, 강의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디샤나야게의 설명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또 벌써 많이 흘러서 자세히 이거를 제가 동영상 강의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좀 읽어봐 주시면 쉽게 이해는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디사니아에게 견해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존재, 또 사회적인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개체로서 맞이해야 됐던 생존과 번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었는데, 그러한 인간들의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탄생이라든가 사춘기를 잘 보내야 인간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역량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사춘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종족 번식하려면 결혼, 좋은 짝, 그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음식 구하기,
또 풍요로움 확보하기, 예를 들면 뭐 사냥터를 좋은 데를 확보한다든가 땅을 좋은 데 확보한다든가 뭐 이런 거, 풍요로움 확보하기, 혹은 그런 사냥이라든가 농경의 기술을 획득하는 거,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문제, 여성과 대지의 다산성을 지키는 문제. 예를 들면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이슈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선조들의 삶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많이 아이들을 낳아줘야 생존 종족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많이 살아가다 보면 성인이 되기 전에 자연 도태되는 그런 자연 사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낳아야만 종족의 번식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대지, 이 땅이 다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냥물들도 많아야 되고, 또 농작물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설화나 신화들을 보면 여성과 돼지는 동일하게 어머니의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과 돼지의 다산성을 지키는 문제들,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문제들, 뭐 지금도 우리 그 당장 큰 그 문제, 현대에도 환자 치료하기 문제를 요즘 우리 코로나 정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아프다고 바로 죽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 이 종족의 생존과 번식에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왜?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그 시기에는 선사시대 때부터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생산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환자를 치료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인간이 큰 집단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집단들과의 충돌, 스트러글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문제들, 또 분쟁, 다양한 뭐 집단 간의 분쟁이든 개인 간의 분쟁이든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 이런 등등등의 문제들이 디샤나야케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은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역사 과정에서 여전히 늘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술은 이러한 문제들, 인간들이 진화적인 그런 그 적응의 과정에서 인간들이 반드시 적응하고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특별하게 만들면서 그 특별함을 구성원들이 각인하고 그러한 특별함을 적응하고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게 하는데 예술이 직접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의 적응적인 문제들을 특별하게 만들므로써 인간들의 그런 적응을 훨씬 더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게 하긴 그런 하는 필요성, 그런 필요성들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본성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디샤나야케의 견해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디샤나야케의 견해를 특별하게 예술을 설명을 할 때 특별하게 만들기라고 하는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샤나야케는 예술을 자연을 이해하는, 자연에 대처하는, 그리고 자연과 화해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갈등의 원인이나 혹은 이 갈등의 대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해서 감정의 평안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현대 예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플롯이자 메시지이자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디샤나케의 견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켈리카 밀러 같은 그 학자들은 가시가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과시의 필요성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이런 과시라고 하는 것은 짝짓기하고 밀접하게, 메이팅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짝짓기의 과정에서 그 대부분의 유성 생식을 하는 동물들은 수컷이 선택을 받고 암컷이 선택을 합니다. 짝을. 왜? 암컷은 자기가 그 임신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비용들이 큰데 반해서 수컷들은 그냥 자기의 그런 이 씨만을, 유전자만을 제공을 하고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양육이라든가 임신의 부담을 수컷들은 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컷들은 틈만 나면 더 많은 짝짓기를 하는 게 수컷 입장에서는 자기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컷들은
짝짓기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발달해 왔고, 암컷들은 양육과 임신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번 아이를 가질 때 정말 능력 있고 좋은 그런 아이를 내가 갖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짝을 고르기 위해서 신중하게 짝을 고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컷은 선택을 받고 암컷은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유성 생식을 하는 동물들은 심리 기제들이 암수 간의 차이가 나게 다르게 이렇게 본성이 설계돼서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작대의 수컷골이 큰 뿔량의 큰 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동물들의 경우에 수컷들이 그런 화려한 공작 그 날개, 뭐 큰 뿔 이런 것들 수컷들이 갖는 거죠. 닭들도 보면 화려한 벼슬을 갖고 있는 건 수컷이고 오히려 암컷들은 수수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그런 그 화려함들을 과시함으로써 그것이 그 개체, 그 수컷 개체의 건강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함을 어필함으로써 짝짓기의 기회를 갖고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한 동물들의 과시 전략인데, 인간들의 예술은 수컷들이 예술 활동을, 심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과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해줬다. 그것이 인간들이 그런 그 이 짝짓기에 있어서 인간의 수컷들이 짝짓기에 있어서 유리함을 점할 수,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암컷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줌으로써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특히 이 수컷들의 본성에 강하게 각인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켈릭과 밀러의 과시 가설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가설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현대적인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남성 여성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반론의 여지, 좀 그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주장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이 두 가지 이 설명들이 있습니다. 밀러라는 학자는 그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10대 청소년들은 다 알지만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인데, 남성의 문화적 과시 행동은 성적 접근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버즈의 설명인데요. 버즈라고 하는 또 진화 심리학자의 설명인데,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문화권을 통틀어서 그 양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은 여성보다 많은 예술 작품을 생산을 했더라. 예술가들 중에 절대 다수가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더라. 물론 이제 과거의 봉건주의 시대 때는 모든 국가들마다 남성들이 좀 더 사회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의 접근 기회 자체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자 예술가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학적인 비판도 가능한데요. 사실 고대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남녀 간의 이런 예술의 접근 기회가 그 당시에는 중세 때만큼 그렇게 그 완고하게 그렇게 작용했던 것은 아니니까,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보자면 그런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왜 이 가설이 가능하냐? 여성들은 예술 활동, 예술적인 어떤 자기 과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남성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성 접근의 기회 증가를 여성들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남성들은 그런 거를 원하는 심리 기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남자들의 경우에 남자들도 연령별로 한번 그걸 따져본 겁니다. 정량적으로 쭉 따져봤더니 실제로 많은 그 이 평가받는 그런 그 이 인정받는 예술 작품들의 경우에 젊은 성인 남성일 때, 그러니까 뭐 10대부터 20대, 30대 정도 되는 요 나이 때 발표된 그런 작품들이 역사적으로도 인정받는 작품인 경우들이 많더라.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나이가 어린 남성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인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라는 그런 이 양적 연구들도 있다라는 그런 그 근거를 버즈라는 학자는 또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디샤나에게 특별하게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가설과 또 켈릭과 밀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시가설,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뭐 어느 하나만 예술의 전부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예술을 진화 과정에 있어서 적응적인 어떤 직접적인 산물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에는 이러한 큰 두 가지 이 학설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이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예술의 적응적 특성을 진화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는 견해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견해, 직접적인 그런 산물은 아니지만 부산물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또 진화 심리학자들 중에 또 유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핑커와 버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디샤나에게 켈링 밀러 등이 예술을 직접적인 진화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핑커는 이야기를 제외한, 이야기는 인간의 직접적인 적응의 산물이라고 핑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 예술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뭐 허구, 뭐 평판관리, 가정과 비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적응에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이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장르의 예술들은 인간의 본성에 직접적으로 진화적인 그런 결과로 인간의 본성에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예술들,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적응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간접적인 부산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핑커와 버즈의 부산물 이론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인간들이 그 선사시대 때 가장 인간들의 삶이 풍요로웠던 지역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초목들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과일 이런 것들도 많은 데다가 숨어 있기가 좋은 거죠. 풀들이 많으니까 포식자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기도 좋고, 또 사냥할 때 숨어서 확 덮쳐서 사냥하기도 좋으니까, 선사시대 이후로 인간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그 시대의 풍경들, 사바나 시대의 그런 푸른 초록색이 가득한 그런 푸른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그 다음에 낮은 구름, 그 다음에 이런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풍경에서 살면 살기가 좋았으니까, 생산물도 많았고 생존하기도 좋았고 자손을 번식시키기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풍경들을, 사바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초록이 가득한 풍경들을 떠올리게 기쁘게 느끼는 거는 인간의 진화의 직접적인 산물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그린다든가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재현을 했을 때 인간들은 또 즐거움을 느낀다. 이거는 뭘까?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진화에 유리한 것들을 보면 스스로 그걸 즐겁게 느낌으로써 그런 장소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직접적인 진화적인 적응이었는데, 그런 직접적인 적응을 자극을 하면서 즐거움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화에 직접적인 어떤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즐거움을 떠올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그 혜택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진화적인 적응의 과정에서 삶에 유리했던 환경을 즐겁게 기억하게 만드는 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자극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 적응의 부산물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 핑커와 버즈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에 따르면 현대의 예술은, 뭐 인간들의 역사 시대 이후의 예술은 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름다운 그림, 풍경화 이런 거를 보면서 당장 거기서 진화적인 어떤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에 이로울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중장기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술이 주는 부산물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인간들의 적응적인 진화적인 삶에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요즘 그 최근에 어떤 아바타 이 버즈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바타, 타이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인간들의 최근 대중문 예술 역사에서 그 이름 났던 큰 인기를 얻던 작품들을 보면 소설이나 영화 같은 작품들을 보면 동성 간의 경쟁,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 낭만적인 사랑, 목숨을 위협하는 자연의 적대적인 힘, 이런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공통적인 패턴들이 여러 인기 있는 예술 작품에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동시는 아니지만 모두 여러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문화권을 불문하고 동일한 패턴들이 여러 문화권의 작품들에 같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것은 왜일까?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직접적인 쾌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동성 간의 경쟁, 배우자 선택, 사랑, 목숨을 위험하는 자연의 적대적인 힘, 이런 문제들은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늘 인간들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적응에 중요한 난관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쾌감들, 그런 문제 하나에 적응을 해서 문제 해결하게 되면 인간들은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쾌감을 자극을 해서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현대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포장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소설과 영화 같은 예술이다. 뭐 사진, 음악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짝짓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의 오랜 역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적응적인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대중음악들 사랑 얘기합니다. 사랑 타령한다고 누군가는 뭐 비판을 하고 뭐 천박하다 진부하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대중음악의 사랑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런 사랑의 문제에 잘 적응했을 때의 쾌감을 음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의 비통함, 애잔함 이런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반추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다음번 짝짓기 도전에 있어서는 좀 더 성공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뭔가의 그런 그 진화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이야기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뭐 미술이나 뭐 사진, 음악 뭐 이런 예술 행위들이 진화적인 적응이다라고 이렇게 딱 디사나야케나 켈리처럼 딱 부러지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핑커나 버즈는 조금 그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진화적인 적응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부산물이다. 하지만 부산물이지만 그런 그 예술이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라든가 패턴들은 인간의 오랜 진화적인 적응의 역사 속에서 늘 맞이했던 중요한 문제들을 패턴화시켜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인간들의 진화적인 삶에 적응적인 삶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그 핑커와 버즈 같은 예술을 진화적 적응의 부산물로 보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 예술을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던 아니면 간접적인 부산물로 보던 어쨌든 예술은 구석기 시대 이후에 집단을 이루며 살아야 했던 존재였던 우리 조상들이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진화적인 과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문제들을 환기하게 만들어준다. 첫 번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환기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그 이 해결 방법을 전승해오는 대대로 과거로부터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사는 우리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의 조상들이 현대에까지 물려준 그러한 그 중요한 교훈이자 어떤 삶의 지혜의 전승으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진화적 적응이
직접적인 어떤 산물이든 아니면 적응의 부산물이든 간에 어쨌든 인간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적인 역사에서 어떤 이 인간들이 환경과 적응해온 적응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뭐 디사나에게나 혹은 켈릭 같은 예술을 직접적인 산물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아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적응은 이야기 예술 정도인 것이고 나머지 예술들은 적응의 부산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 피커 같은 그 학자분들의 견해든 어쨌든 공통점은 공통분모는 어쨌든 직접적이든 부산물이든 인간들의 어떤 그 진화적인 적응의 과정에서 맞이해야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기시켜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 모색의 결과들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점에서는 적응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그런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윈주의 관점에서 진화주의의 관점에서 예술이 갖는 특성, 적응적인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 하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인 삶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인간들의 마음에 본성으로 자리 잡힌 것이든 아니면 부산물로서 인간들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든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의 본성에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그런 중요한 본성의 하나의 기제이고 그러한 것이 인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현대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현대에 있어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현재적인 삶과 여전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대인들이 맞이하는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환기시키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같이 공유하고 그 지혜들을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그 진화적인 목적을 여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들을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예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술이 갖는 또 이야기 장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들, 특히 그런 것들이 인간들의 진화적인 역사, 진화적인 현대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인간들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환기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부각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그 이야기 이 장르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 살펴보게 되는 신화를 포함을 해서 이야기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역도 예술의 일반적인 진화적인 의미와 가치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함께 인간들의 삶의 문제에 천착해서 이야기 장르와 신화는 성립했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이 맥락을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좀 더 큰 그런 이해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또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한 시간 안에 끊어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기 좀 용이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우리 1학년 학생들 그 학부 과정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배경 지식들을 좀 제가 구축을 해드려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신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설명들, 기초 이론들을 설명하는데 조금 지난주 이번 주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강의 자료 19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장르에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보편 장르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장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 또 그러한 그 이야기 장르가 구성되면서 인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작용들을 해왔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과제 한 가지를 제가 좀 내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제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란에 3주차 동영상 강의 마치고 4주차 준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해주실 과제 한 가지 제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좀 자료조사할 수 있는 과제 하나 제가 내드려서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주차 동영상 강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까지 연장된 동영상 강의 남은 일정도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재미있게 즐겁게 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 동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